우리는 종종 가와만사성, 가오만사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화목함이 과연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끝없는 인내일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일까요? 혹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일까요? 오늘 우리는 94살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아들과 사위는 서로 효도하겠다며 다투고 며느리와 딸은 그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지도 그 누구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0년간 지켜온 3가지 가족 습관을 통해 30년 동안 이 가정이 하루같이 화목하고 원망 없이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지켜냈을까요? 감정이었을까요? 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마지노선이었을까요?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도 큰 도리를 설파하지도 않으면서 온 가족이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따르며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웰빙 인생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94살 할머니의 인생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94살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몸 여기저기에 늙음의 흔적이 없을 수 없죠. 마치 벽 한 구석에서 스며나오는 곰팡이처럼 이 몸도 거의 100년을 썼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아직 또렷하고 다리도 아직은 꽤 튼튼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혼자서 동네 어귀에 있는 단골 순댓국집까지 걸어갑니다. 따끈한 순댓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를 시키죠. 동네 이웃들은 저를 보면 꼭 붙잡고 몇 마디씩 말을 건넵니다. 말 속에는 부러움이 가득 묻어있죠. 순자 할머니 정말 복도 많으셔. 몸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자식들도 하나같이 효자라니. 맞아요. 지난번에 며느님이랑 사위분이랑 같이 백화점 쇼핑 가시는 거 봤어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할머니를 부축하는데 친자식보다 더하더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이 많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지난 주말은 우리 집의 불문율과도 같은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어버이날을 미리 축하해주겠다며 신라호텔 한식당 라연의 룸을 예약했습니다. 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이미 대학생, 고등학생이 된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 커다란 원형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시끌벅적하고 좋았죠. 며느리 서연이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가 좋지 않은 걸 알고는 특별히 주문한 갈비찜의 부드러운 물을 숟가락으로 잘게 으깨서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사위 상철이는 식사 내내 제 앞에 놓인 찻잔을 주시했습니다. 차가 식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 따뜻한 새 보리차로 바꿔주었죠. 그날 식사는 제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가려 하자 상철이가 얼른 일어나 뒤에서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낼게요. 어떻게 매번 형님이 내게 할 수 있습니까? 50살이 다 된 두 남자가 룸 앞에서 마치 어린애들처럼 서로 계산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며느리 서연이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아휴,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어머님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식들이 반반씩 내는 게 제일 공평하죠. 저는 눈앞의 이 광경을 보며 따뜻함과 더불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의 수십 년 된 일상이었으니까요. 제 오랜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가 분명 수완이 좋고 대단한 시어머니이자 장모이기에 며느리와 사위를 저렇게 꼼짝 못하게 휘어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게 몰래 묻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집이랑 차를 사주었기에 그들이 고마움을 아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재호와 저는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재래시장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푼돈을 모으고 모아 힘들게 아들딸 하나씩을 키워냈죠. 우리는 자식들에게 금은보화를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집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우리 부부는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일부를 보태주었을 뿐입니다. 제 평생의 복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지킬 줄 알았기에 천천히 쌓아온 것이죠. 저는 제 입을 지켰고 제 지갑을 지켰으며 또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94해를 살아보니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결코 한 사람의 희생과 인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밑에는 온통 압류와 원망이 흐르고 있죠. 진정한 화목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명확히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는 이 늙은이가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 깨달은 3가지 분별 있는 습관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습관은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이 먹은 쌀보다 자기가 먹은 소금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일을 보든 2마디씩 참견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청하지도 않은 관심은 젊은이들 눈에는 간섭이고 압박이며 심지어는 무례함으로 비칩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제 오랜 이웃인 윗집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윗집 아주머니는 참 정이 많은 분인데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게 흠입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근처에 시집간 딸도 자주 드나듭니다. 이치대로라면 아주 화목한 가정이어야 하죠. 하지만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는 늘 한숨을 쉬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뜰에서 그를 만났는데 또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순자씨,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비위 맞추기가 힘든지 모르겠어. 그는 잔뜩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직장인이거든. 매일 8시다 돼서 일어나서는 아침도 안 먹고 뛰쳐나가. 내가 안쓰러워서 아침 7시에 일부러 된장찌개를 끓여서 계란 프라이까지 해서 방문 앞에 가져다 줬는데 글쎄 잠 깨운다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 있지? 이게 말이 돼? 그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말이야.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인 손주 녀석을 영어, 미술, 피아노, 논술학원에 잔뜩 보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애들 어린 시절은 신나게 놀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전문가들이 선행학습은 아이에게 해롭다고 쓴 글 몇 개를 공유해서 좀 알려줬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글쎄 나를 차단해버렸다니까. 사돈복이 민망하게 만들었다면서 말이야. 저는 조용히 듣기만 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의 눈에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의 출발점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끓인 된장찌개도 사랑이고 그가 공유한 글도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며느리에게는 수면을 방해하는 된장찌개 한 그릇보다 30분의 잠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딸은 자녀 교육에 대해 자신만의 계획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의 공개적인 질책이 아니라 지지였을 테죠. 윗집 아주머니를 보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른이 자녀의 삶에서 적절한 거리와 침묵을 지킬 줄 모른다면 그 어떤 사랑도 숨막히는 부담이 될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습관은 제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그들이 신은 신발과 같습니다. 발에 맞는지 편한지 불편한지는 오직 그들 자신만이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손을 뻗어 그들의 신발을 들어주려 하거나 심지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네가 부엌을 리모델링 할 때였습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교사인데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녀는 그리 크지 않은 부엌에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공사 진행 상황을 봐주러 그 집에 갔었습니다. 냉장고보다 비싼 수백만 원짜리 식기세척기를 보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전통적인 주부의 주판알이 즉시 튕겨졌죠. 말도 안 돼. 너희 부부 둘이서 밥 먹고 나면 설거짓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손으로 대충 문지르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저 기계는 1시간 넘게 돌아간다며? 물 낭비, 전기 낭비 아니야? 정말 쌀값도 모르고 돈을 쓰는구나. 이 말들이 마치 수문을 연 홍수처럼 제 입가에서 몇 바퀴나 맴돌았습니다. 정말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억지로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속으로 3가지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첫째, 여긴 서연이의 부엌이지 내 부엌이 아니다. 둘째, 저 돈은 서연이와 민준이가 직접 번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다. 셋째, 시어머니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기준으로 그들의 삶의 감나라에 놔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저는 뱃속에 가득 찼던 조언들을 모두 소화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 기계 정말 좋아 보인다. 이제 네가 편해지겠네. 나중에 한 번은 그들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저녁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피곤하게 소파에 기대 있는 그녀를 보고 설거지를 해주려고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제게 손을 저었습니다. 힘없이 말했죠.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모든 그릇을 그 식기세척기에 몽땅 집어넣고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계는 작은 운전소리를 내더니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같은 기분으로는 정말 그릇 하나도 만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 하찮은 수도세와 전기세였지만 그녀가 돈으로 산 것은 퇴근 후 심신이 지쳤을 때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소중한 휴식 시간과 그로 인해 피할 수 있었을 부부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비용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필요일 수 있고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원칙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존중하는 법을 배우자. 보기 싫다면 고개를 돌려보지 말자. 그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나 같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축복을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제 며느리 서연이가 30년 동안 친구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입을 닫는 것의 더 높은 경지는 바로 그들 부부 생활에 전화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찌 싸움이 없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싸우면 종종 자기 부모에게 하소연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우리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불에 부채질을 하거나 불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가정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종종 문제 자체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집안에 부채질하고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어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딸 지혜를 통해 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혜의 남편, 사위상철이는 엔지니어입니다. 성격이 제 남편 재호와 비슷해서 충직하고 성실하지만 좀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상철이가 연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꽤 큰 돈이었죠. 지혜는 원래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갈 계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저녁, 지혜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화나고 다급했으며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철 씨 정말 너무하지 않아? 그 사람이 글쎄 보너스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자기 부산 고향집에 보내버렸어. 저는 듣자마자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상대방 집에서 예단을 요구하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자기가 형으로서 도와줘야 한대. 제발, 그 동생도 30이 다 된 사람인데 결혼 자금을 형이 내줘야 해? 자기가 벌면 안 되나? 상철 씨는 그냥 체면 차리느라 허세 부리는 속 없는 사람이야. 우리 일본 여행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다고?
지혜는 전화로 상철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했습니다. 무슨 마마보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느니, 할 수 있는 험한 말은 다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시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상철이가 이번 일은 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혜와 먼저 상의했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지혜가 뱃속의 모든 화를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욕을 마치고 울음도 그쳤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이 상한 건 알겠다. 하지만 엄마 말도 좀 들어보렴. 이건 너희 부부 사이의 일이야. 상철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시집갈 때 나보다 더 잘 알았잖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한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사정과 생각이 있었을 거야. 지금 내가 화난 건 엄마도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을 욕하고 싸워봐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방문 닫고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 속마음을 제대로 들어봐. 엄마는 여기서 네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내 편들어서 내 사위를 욕해달라는 건 안 된다. 그건 일을 더 악화시킬 뿐이니까. 지혜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 일을 마치 돌멩이처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와 서연이가 집에 밥 먹으러 왔을 때도 저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내 매제 정말 철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며느리에게 지혜네 집 지금 난리 났다고 수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지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에 엄마한테 괜히 화냈어요. 나중에 상철 씨랑 제대로 얘기해봤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은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아프셔서 수술 받으실 때 사촌 동생네한테 빌렸던 목숨값이었대요. 형제끼리 나중에 상철 씨 형편이 나아지면 갚기로 약속했었대요. 이번에 사촌 동생 결혼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한 번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거래요. 그쪽도 좀 급해서 저한테 미리 말을 못했던 거고요.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 도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듣고 나서 그저 담담하게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만약 제가 그때 딸과 함께 사위를 욕하고 심지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달려가 불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래는 부부 사이의 작은 갈등이었을 일이 즉시 박씨 집안이 김씨 집안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으로 두 집안의 갈등으로 번졌을 겁니다. 부부 사이는 이와 혀 같아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침대 머리맡에서 싸우고 침대 발치에서 화해하곤 하죠. 우리 어른들은 절대 불에 기름을 붓는 전화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스스로 판관이라도 된 양나서서도 안 되죠. 자녀의 결혼은 그들 자신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공간과 신뢰를 주어 그들 스스로 배우고 맞춰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을 옮기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엄마로서 자녀의 결혼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이자 가장 안정적인 축복입니다. 저의 두 번째 습관은 모든 일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는 가까울수록 더욱 명확한 경계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인지, 무엇이 나의 책임이고 무엇이 너의 본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뒤섞어 한 솥에 끓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뒤섞으면 처음에는 정겹고 너나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은 분명 쉬고 변질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선긋기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먼저 책임에 대해 말해보죠.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보낼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것이 하늘이 내린 의무이자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옆집 아주머니가 바로 그 예입니다. 큰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돌봐주었고 이어서 둘째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이제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매일 손주들 등하교를 시키고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 우리와 화투 한 판 칠 시간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늘 어쩔 수 없지,
자식들이 바쁜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의 피로와 체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계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몇 해 전 서연이가 손주를 낳고 반년간의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휴직이 끝나갈 무렵 부부는 아주 진지하게 저와 남편 재호를 찾아와 상의했습니다. 맞벌이라서 저희가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당시 남편 재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죠. 민준아, 서연아, 너희 아이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다. 봐주는 거야 100번이라도 예니지? 하지만 우리도 우리 조건이 있다. 저는 그때 옆에 앉아 남편과 상의했던 조건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미리 말해둘 게 있다. 첫째, 나는 아이가 만 3세가 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나이까지만 봐주겠다. 3세 이후의 어린이집 하원이나 방학은 너희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체력도 거기까지다. 둘째,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만 책임진다. 매일 저녁 6시 전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시에 아이를 데리러 와야 한다. 저녁과 주말은 너희 부모의 시간이다. 아이는 자기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셋째, 아이의 교육 방식, 먹고 입는 것의 브랜드 등 모든 것은 너희 부모가 결정해서 목록을 만들어다오. 나는 그대로 따르기만 할 뿐 절대 참견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아이에게 군것질을 시키거나 장난감을 함부로 사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과학적 육아를 하고 나는 내 할머니의 본분을 지키겠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너무 계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할머니라고 생각할까 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당시 남편의 선견지명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도움과 본분을 명확히 나눴기 때문에 서연이와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저를 24시간 무료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모로서의 책임을 직접 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직접 아이를 씻기고 분유를 먹이고 재워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직접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소중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권과 실행권을 명확히 나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아이 옷을 얼마나 입혀야 하는지,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로 단 한 번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만 3세 생일을 맞던 날, 저는 직접 커다란 케이크를 구워주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서 저는 아이를 서연이 앞으로 데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임무는 완수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정식으로 나설 차례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손을 뗐습니다. 저는 전업 할머니에서 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정할머니네와 함께 여기저기 온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정이지 본분이 아닙니다. 미리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껄끄러운 말은 먼저 하는 것이 나중에 오랫동안 잘 지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제가 그들을 돕는 것은 할머니로서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노년의 삶 전부를 당연하게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어야 합니다. 책임에 대해 말했으니 이제 더 민감한 것,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가정 갈등은 근본을 따지고 보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늘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은 당연히 자식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 또한 부모님 돈은 우리 집의 든든한 배경이니 필요할 때 좀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너나 없는 관념이 얼마나 많은 화근을 심어놓는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 재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에게 독립을 가르치는 것이지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자식들과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연금이 있고 젊었을 때 모아둔 작은 오피스텔 두 채 중 하나는 우리가 살고 다른 하나는 셀을 놓았습니다. 월세 수입은 우리 부부의 일상생활비와
의료 예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었죠. 민준이와 지혜가 결혼한 후에도 무척 효심이 깊어서 매년 명절이면 각자 두툼한 흰 봉투를 제게 주었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요. 저는 이 돈을 받아서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매년 저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주 기쁘게 그 봉투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고마워했죠. 고맙다, 민준아. 고맙다, 서연아. 고맙다, 지혜야. 고맙다, 상철아. 너희가 이렇게 효도하니 아빠 엄마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는 즉시 그들 앞에서 그 2개의 큰 봉투에서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여러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꺼내서 선언했죠. 이 돈은 우리 가족 여행 기금으로 모아두자.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강릉이나 제주도 놀러 갈 때 숙박비랑 식비는 할머니가 전부 쏠게. 또 다른 큰 부분은 서너 개의 더 두툼한 봉투에 나누어 담아 제 손주, 외손주들에게 그 해의 세뱃돈과 학업 장려금으로 각각 쥐어주었습니다. 나머지로는 집에 놓을 새 대형 TV를 사거나 새 세탁기로 바꾸는 등 모든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 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가장 직접적인 이 방법으로 제 아이들에게 3가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그들의 효심을 제가 받았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다는 것. 둘째, 그들의 돈을 제가 실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가정에 되돌려주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썼다는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의 엄마는 그들에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삶은 나 스스로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른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저는 현금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재호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후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은행에 가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축 대부분을 이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는 저를 침대 곁으로 불러 이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죠. 순자씨, 내가 가고 나면 당신 혼자 몸 잘 챙겨야 해. 이 카드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민준이나 지혜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면,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이 카드에 있는 돈으로 좀 도와줘. 이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야. 남편이 떠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도 각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지혜도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상철이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드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돈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랑이지만 때로는 가장 게으른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픔은 그들에게 보험이 있고, 업무 스트레스는 그들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부 갈등은 그들 스스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비바람 속에서 스스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들이 넘어지려 할 때 돈이라는 지팡이를 건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제 돈을 지킨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제 노년의 마지막 존엄을 지킨 것이고, 또한 우리 모녀 사이의 돈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가장 순수한 정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서 당연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입 닫기와 성 긋기를 말했으니 마지막으로 저의 3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습관은 가정의 화목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습관은 바로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은 젊었을 때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늙어서는 손주를 사랑하며 평생을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헌신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94해를 살아보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을 아낄 줄 모른다면 그녀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요.
제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명품 가방을 사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둘째, 자신의 즐거움을 지키는 것. 먼저 건강에 대해 말해보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많은 재산이나 저축이 아니라 건강한 부모 한 쌍이라는 것을요. 제가 60살 되던 해 시장 구멍가게에서 은퇴한 후 저는 제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규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만보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 재호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막 은퇴해서 무료하게 지내며 몸도 약해진 저를 보고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저를 끌고 서울숲으로 가서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순자 씨, 우리 노후 자금은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다리에 저축해둬야 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지? 나중에 그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시계처럼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 빠르게 걷고 공원의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노인 체조를 합니다. 집에 와서 간단한 아침을 해먹고 오전에 시장에 장 보러 갈 일이 있으면 낡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꼭 걸어서 갑니다. 오후에 별일 없으면 주민센터 서해 교실에 가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집 앞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며 만복의 숫자가 1만을 넘을 때까지 걷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아주 안심합니다. 그들은 제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해서 며칠에 한 번씩 휴가를 내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를 때 긴급 전화 한 통에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차를 몰고 저를 응급실에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제가 장래에 필요할지도 모를 의료비나 간병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자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제 몸을 튼튼하게 돌보고 제 정신 상태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그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실질적인 지지입니다. 건강을 지켰다면 즐거움도 지켜야 합니다. 즐겁지 않은 노인은 집안의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좋은 기분을 빨아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는 삶의 중심이 오직 자식에게만 쏠립니다. 아들이 오늘 전화했나? 며느리 오늘 말투가 좀 안 좋은 것 같네. 손주 성적이 또 떨어졌나? 그들은 모든 희로애락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즐거움의 원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동네 주민센터 서해반에 등록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몇 년 다니지 못해서 제 이름밖에 쓸 줄 몰랐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붓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고 쓰는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반의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은퇴한 교사나 공무원들이어서 그들이 쓴 글씨는 하나같이 서예 교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격려해 준 것은 남편 재호였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죠. 순자 씨, 뭐가 무서워? 당신은 수십 년간 간장이랑 식초를 팔았잖아. 그 손목 힘은 누구보다도 강해. 그냥 천천히 해봐. 글자 하나하나를 당신의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귀어봐. 그렇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가로, 세로, 삐침, 파임부터 시작해서 한 획 한 획 거의 30년을 연습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예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년 설날이면 우리 골목 이웃들이 붙이는 출륜은 모두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써준 것을 받아갑니다. 제가 쓴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건 작년에 쓴 평안시복, 빙안시 부이고, 이건 며칠 전에 막 연습한 예서체, 정의수신, 증의쇼신, 거미양덕, 감이연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어서 밥벌이도 안 되는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화선지를 펴고 먹을까라 온 정신을 집중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번뇌도 없습니다. 민준이 오늘 일은 잘 풀렸을까? 지혜가 이번 주말에 나를 보러 올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 희로애락은 더 이상 온전히 아이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제 자신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와 손주를 돌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제 친구들이 있고 제 서예반 동료들이 있으며 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살아갑니다. 제가 멋지게 살고 저 자신만의 빛을 가지니 제 아이들도 저를 보고 기뻐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따라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한숨 쉬고 남탓만 하는 엄마를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즐거운 노인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감정의 무게를 아이들에게 쏟아붓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가볍고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 곁으로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50년간 자녀, 며느리, 사위와 함께 지내온 가정의 지혜입니다. 들어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6글자 입 닫기, 성긋기, 자기사랑은 3가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입 닫기는 존중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도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가정이 있고 그의 일이 있으며 그가 헤쳐나가야 할 인생에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가 어렸을 때처럼 모든 일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를 성인으로 키워냈으니 제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은 제가 지켜볼 수는 있지만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요. 제 조언은 그가 먼저 구하기 전까지는 아껴두는 것, 이러한 존중은 그가 저와 함께 있을 때 부담 없이 오직 친밀감만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습관, 선긋기는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돈의 경계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돕는 것은 할머니이자 엄마로서의 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은 제 본분이 아닙니다. 제 노년이 당연한 희생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제 노년의 마지막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경계는 제 아이들이 진정한 독립과 책임을 배우게 했고 또한 우리 사이의 정이 돈 문제로 얽혀 복잡하고 추해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자기사랑은 근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야 그 위에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돌보고 제 몸과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큰 나무에 가장 깊고 단단한 자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멋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집에 가장 따뜻하고 밝은 빛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집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노년의 한 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금은보화도 아니고 자식들이 늘 곁에 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딱 좋은 거리일 뿐입니다. 숨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존엄이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은 자신만의 생활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가 편안하기에 후한 없이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가족관계가 아닐까요? 제 이런 낡은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생각은 저와 제 가족이 오늘날까지 화목하게 걸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올해 94살입니다. 제가 얼마나 복이 많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저처럼 자신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젊은이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고 인내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당연한 요구는 조금 줄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더 많아지기를. 숨막히는 통제는 조금 줄이고 적절한 거리는 더 많아지기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부드럽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 인생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3가지 분별 있는 습관인 입 닫기, 선 긋기, 자기 사랑은 간단해 보이지만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의 가정에서 어른은 귀먹고 말 못하는 좋은 이웃들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손주를 돌보는 것은 정이지 본분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경계의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명확히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건강한 부모 한 쌍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여러분 가정의 지혜로운 관계 유지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배워나갑시다. 이러한 실제 인생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이 자신들만의 딱 좋은 따뜻함과 화목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